그림 속에 4가지 일화가 담겨져 있고 책처럼 양쪽이 펼쳐지는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그림 뒤편에 보시면 판사가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뇌물을 건네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 부정부패를 일삼던 판사는 체포되게 되죠. 바로 정의로운 캄비세스 왕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데요. 왕은 판사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 벌은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의 가죽을 벗겨내라 하는 아주 잔혹한 벌이었습니다. 자, 여기 주위에 서서 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른 판사들이라고 하네요. 판사가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다 와서 보라는 캄비세스 왕의 지시였다고 해요. 이 마지막 장면, 이 장면이 정말 소름 돋는데요. 자, 여기 이 사람은 처벌받은 판사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후임 판사가 돼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들이 앉아있는 의자에 걸쳐놓은 거 보이시나요? 이건 부당한 판결을 내려 처벌받은 아버지의 살가죽입니다. 네, 왕은 아들에게 네가 무엇 위에 앉아 판결을 내리는지 잊지 말라 이렇게 전합니다. 이 작품은 2019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제가 더 이상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돌아가세요. 캄푸스, 제발 마저 그만 돌아가시려고요. 그냥. 변호사님, 나 살고 싶어요. 나 우리 딸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요. 저 좀 살게 해주세요, 변호사님. 한국에서만 유독 법관의 독립이 지상 과제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김 대법원장의 말의 의도는 결국 법관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강고한 기득권 구조의 틈을 내는 내부 고발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미친 짓이 맞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시는 여러분, 법원을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식이 법원 행정처에서 전화가 오게 만들어 계란으로 바위를 치시겠다. 미친놈. 변호사님 전화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갤러리를 잘렸어요. 저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정말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로 아는 게 없어요. 저는 백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요. 아저씨, 그 아저씨, 그 김경중 아저씨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할 말 다 했다고, 진심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찾아오지 말라고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신평호 당신 내가 스토커로 신고할 거야. 아이, 진짜 사고잖아요. 먹기 힘든데 진짜. 아이 진짜. 여보세요. 예? 고발장이 접수가 안 됐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보세요. 아니 검사가 접수 번호를 안 주겠다는 거죠? 아니 그럼 제 사건은 뭐 사건도 아니란 말입니까? 아이고 우리 변호사님 집 담보 괜히 잡혔네. 이거 게임 끝이야 게임. 정말. 아유 아니 그러니까 이 판사한테 돈을 주라고 시킨 사람은 알아냈으니까 그쪽은 좀 조사하면 되잖아요. 알면서 그러지 일부러.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이 민간인 뒷조사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판사한테 돈 주라고 시킨 그 사람을 경찰 고발하면 되잖아요. 아이 고발할 끈덕지가 있어야 고발을 하지. 그 이미경이라는 여자가 증언을 안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그러는. 아니 그 여자는 안 되고요. 아니 무슨 검사가 고발장을 안 받습니까? 검사가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검사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검사 얘기도 하지 마. 그거 현행법상에서는 방법이 없다면서요. 법조계조차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얘기라면서요. 근데 변호사님 방법은 되고 제 방법은 안 돼요? 우리 싸우자고 한 거 아니었어요? 김 대표님, 우리 싸우자고 한 거 아니었냐고요? 변호사님, 사람들이 우릴 비웃든 말든 우릴 이해하든 말든 싸워서 이겨보자고 하길 안 하냐고요. 기자님, 왜요? 날 설득하시려고요. 예, 설득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미 변호사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에겐 법이 진짜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 왜냐? 힘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 그거 법 무시하는 거 우리보다 훨씬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박 기자님, 내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싸우도 법원에서 싸워야 된다고. 길, 강요, 협박. 이겨도 법원에서 싸워야 된다고. 아유 박 기자. 아 여기 있었네. 사무장님 저 담배 하나만 주세요. 저기 박 기자. 그 이미경 씨 만나서 하겠다는 그 딜 나랑 같이 합시다. 판사님 오셨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나 메신저로 왔다. 어디 있어요? 어디긴 어디야 알면 쓰지. 아유, 죄송했어요. 이미경 씨, 당신 나한테 이렇게 전화 안 했잖아요. 복직 되셨잖아요. 이봐요. 저건 아이고 참나. 신변 위에서 말이다. 그쭈무래기 판사 하나 구하자고 이러는 거 아니야. 대기업도 아닌 회사 하나 때문에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럼 법조인들이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에이, 이런 걸로 안 해도 기득권은 잘 지켜줘. 돈? 권력?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넌 사법부 전체를 건드렸어. 그건 건드리면 안 되지. 왜냐? 사법체계, 그게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 그게 대한민국을 떠받들고 있다고. 알아? 법원을 법정에 세울 때까지 검찰 앞에서 검사가 접수 거부한 검사 실명 거론하면서 1인 시위할 거고요. 박 기자님, 네. 인터뷰 추천해 주세요. 공주팔. 네. 끝까지 할 겁니다. 법원을 법정에 세울 때까지. 경준 씨, 예.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 어떤 목적이라도 재판을 열자 이겁니다. 사안이 바뀌었어요. 어떤 것도 좋으니 어떤 목적의 재판에도 상관없습니다. 재판을 열자 이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우린 끝까지 갑니다. 법원을 법정에 세울 때까지.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로 가느냐.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그날이 오겠죠. 우리가 사법적폐라는 것이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건드릴 수 없는 벽이었었고 사실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런 말도 못 그랬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를 시도를 한다는 자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한 번에 바꿀 수 없지만 뭉쳐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사법적폐 그것을 저는 세 단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가 흔히 말하죠, 말해왔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또 법조 불혹화, 그런 말들에서 나타나는 이 법조 비리 현상.
거기에 대해서는 그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그 촛불 혁명 과정과 또 사법적폐 수사 과정에서 뜻밖의 것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권력자가 이 재판에 너무나 쉽게 개입해서 그 결론을 바꾸는 그 현상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법농단에 불렀습니다. 하나, 두 단계,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대법원이나 법원 행정처, 대법관 아니면 고위법관을 통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동료 법관을 통해서 후배 법관을 통해서 재판에 개입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가장 우리가 좀 부가적으로 말하자면 관선 변호라. 관선 변호. 국선 변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이 적절한 그 변호를 받지 못할 때 국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되어주는 변호사가 국선 변호입니다. 관선 변호가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관선 변호는 여러분이 그 정관예우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겠죠. 이 정관예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관예우가 하나라도 관선 변호는 여러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관선 변호가 무제한으로 행행되어 온 그것이 우리 한국 사법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또 지난번에 그 잠깐만 나한테 보셨습니다만 국회의원들 참 쉽게 재판에 개입하죠. 뭐 이렇게 해서 그 너무나 이 그 사법의 공정성이 그 훼손되고 국민들이 그 많은 피해를 어떤 그 잘못된 판결에 의해서 그런 피해를 받아왔고 지금 전국에 걸쳐가지고 사법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된 거죠. 이 점에 관해서 이 연극이 전체 나를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연극이 아무렇게나 빛을 봐서 이 사법농단의 실체 그것을 드러내면서 그 뿌리를 뽑는 역할을 해나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가령조사도 해야 되고 과연 또 지금 시기에 또 어떤 식의 목소리를 내는 게 맞느냐에서 사실은 예술가로서 이런 작품을 만든 것도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또 이런 작품을 해나가는 과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뭐 연극이라는 게 함께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관여가 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어떤 하나의 그룹 속에 하나의 작품 속에 담는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그 과정 자체가 사실 가장 결국 이야기밖에 없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가장 큰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연습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점점 더 또렷해지는 거죠. 점점 더. 이 작품을 왜 해야 되고 이 작품이 이 시기에 왜 꼭 손을 보여야 된다는 게 점점 또렷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한 또렷해짐을 제 마음속에서나 이런 게 느끼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도 전 작품은 아니지만 한 35분 정도 여러분이 보셨는데 전 작품을 보시면 더욱더 선명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이제 배우분들, 연출 스태프들은 그 오랜 세월 연극계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왔던 이제 스태프들과 배우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서로 처음 만나서 사실 이런 작품을 하기 쉽지는 않죠. 뭔가 서로 이미 성향도 알아야 되고 정신적인 거나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과정이 이 작품 만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해왔던 연극계 내부적으로 해왔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블랙리스트니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맹선배나 저나 또 우리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왔던 그 힘이 에너지가 이 작품 속에도 고결하게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전이었으면은 그 기자님의 그 감정선은 그 두려움으로 들들 떨었을 겁니다. 반드시 보복합니다. 블랙리스트 터져서 정권이 바뀌고 조사단이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낄 때, 문학의 현장에서 느낄 때 하나도 바뀐 게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피부로 와닿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디테일한 어떤 것들이 실행이 돼야죠. 사실은 지금은 사실 개발적인 것만 끝난 상황이지 디테일함은 하나도 현장에 오지 않는데 그 과정 속에서 또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슬픈데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슈퍼맨에 이걸 바꾼다라는 것이 과연 현실하고 맞냐. 우리가 이것을 뭐 변호사님 쓴 책도 사실은 자기가 현실 속에 느낀 걸 차곡차곡 체록해서 쓴 거지만 우리 현실은 아직도 정말로 바꿔야 되고 개혁해야 될 게 정말 산더미처럼 있잖아요. 그 산더미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 어쨌든 기자나 변호사나 뭐 노동자나 그런 사람들이 그 쉽게 얘기해서 그 촛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촛불을 지키는 거는 뭐 연극의 3요소의 관객이 들어갑니다. 그 관객 여러분들이 그 촛불을 지켜주는 것 이상의 것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답답해서 정말 더 아마 뭔가를 해주셔야지만 이게 더 가고 불이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을, 여기 현실 고발극이라고 했는데 현실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느끼는 선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속에서 아직도 민초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직 고통받고 있고 빨리 개혁되길 더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하지만 마지막에 누군가가 진짜 우리들의 숟가락이 돼주길 바랍니다. 획기적인 그 발전을 했다고는 하기 어렵고요. 지금까지 그 많은 그 사법농단이 이루어지고 관선 변호가 이루어지고 그는 막 숱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그 돈봉투 그런 걸 일상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그에 관해서 양심 선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말하면은 그런 어떤 판사가 그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자기가 판사로 침묵을 지키면서 어른들 따가 이게 나오는 경우에 정관예우를 받아서 몇십억의 돈을 바로 벌 수가 있죠. 그 외에도 판사로서 사회적 지위를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면서 여러 가지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이점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번 자기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상실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 엄청난 그 불이익을 목전에 두고서 어느 누구도 정직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